시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던 2017년 5월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 대통령을 표지인물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네고시에이터, 즉 협상가, 조정자란 뜻이었죠.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가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은 성공적이었는가 혹은 실패했는가, 지극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의 대담은 바로 그 사안들에 대해서입니다. 그가 택했던 길들이 후임 정부에겐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납니다. 또한 청와대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소회나 회한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 이 나무들이 막 노랄만큼 이렇게 자라서 커졌습니다. 예. 이런 소나무도 더 자라나 보죠? 이로 좀 상당히 자라기도 해서 예. 약간 좀 특별한 방송. 예. 좀 보기 드문. 대단하네. 한 200년 됐을 텐데. 예. 근데 뿌쭉 굵어지고 예. 커졌어요. 와서 오니까 이 벽면이 굉장히 퇴락했습니다. 색깔이요? 예, 막 지금도 위에 관전하 있는 데 보면 막 예. 위에까지 막 굉장히 퇴락해가지고. 예. 이게 다 닦아내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유가 그 도료. 예. 거기에 그때는 좋다 그래가지고 김정일 성제 발랐는데 그게 공기가 나무가 호흡을 못하게 한대요. 그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무를 상하게 한다네요. 그 사포로 다 닦아내고. 이게 약간 닦은 자국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천연도료 됐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긴 뭐 해외 국빈들이 많이 들렀었죠. 멜라니아에서도 여기 들렀었던 걸로. 예, 처음에 이게 장판이었는데 그 멜라니아에서 이런 분들이 하의를 얻고 신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런 됩니까? 예. 어떨까요? 예, 편하신 대로. 예. 어제 저는 이쪽 머리가 삐쳐나가고요. 대통령께서는 넥타이가 삐뚤어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신경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송에서 이상하게 왜 그렇게 신경인지 몰라. 저는 16년 전에 딱 그 상춘자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100분 토론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이제 화면에도 많이 등장했었고, 여긴 주로 이제 외국 국빈들이 여기 좀 들러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 행사 외에 친교의 시간에는 가급적 우리 전통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청와대에서는 좀 적합한 곳이어서 많이 활용들 합니다. 지난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하고도 여기서 만나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날 나눈 이야기는 당선 인식에서 발표를 했죠. 집무실 이전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집무실 옮기는 게 국가 이제 100년 대계인데 그 어디가 적진지 이런 거 두루 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이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디 이전이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지일지라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예. 또 적지라고 판단된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좀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집무실도 이전하는 그런 식의 계획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 이런 그 유의 그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뭐 참 이렇게 수긍하기가 예. 어렵죠. 그러나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치 뭐 1호 국정과제처럼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무슨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이나 안보 공백을 좀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 그날 대체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시기하고 용산이라는 장소입니까? 저는 그 당시 그 강화문 대통령 시대를 이제 공략했고요.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된 이유도 당시 설명을 다 나왔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구상했던 것은 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강화문의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행안부가 부처 이전에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여기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의정 공간 또는 헬기장이나 그 지하 벙커, 미디어 센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난 이후에도 쓸 수 있다. 청와대가 필요할 경우는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었죠. 지금 당선인 측이 하는 통으로 아예 옮기겠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는데 혹시 지금 이 상황을 쭉 보시면서 나도 그때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안 된다는 반대는 있었지만 그냥 한번 강행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공약이 원래 이 박근혜 정부의 구중궁궐 청와대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이미지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도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기 이전의 2017년, 18년, 19년 요 기간 동안은 대단히 활발하게 현장을 다녔고 이른바 낮은 경우나 열린 경우 표방하면서 국민들과 현장에서 손잡고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기도 하고 또는 또 여러 차례 퇴근하는 젊은이들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호프를 하거나 기상 상인들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중궁궐 청와대 이런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강화문 시대에는 우리는 공약했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크게 그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전하면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또 행정 혼란도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릅쓸 만한 우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국방부를 내보낸 용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했더라도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광화문도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때는 그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비는 공간이 있다는 전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 공간에 또 다른 또 정부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관들을 다시 또 내보내야 돼요. 어디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시키는 것보다 안보에 대한 염려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적겠죠. 근데 군에서 나온 얘기가 뭐 여러 갈래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군 출신 중에서도 뭐 안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아마 뭐 그럴수록 더더욱 철저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겠지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안보나 경호라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 그래서 안보가 있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 왔을 때는 여기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더군요. 시민들한테 약속하셨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구중궁궐 그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그냥 프레임으로 덮으신 것이죠.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대통령의 소통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여기에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나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직접 5년 동안 계셔본 경험으로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2년 이상을 그 마음껏 소통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감안해서 전체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 어느 역대 정부보다 제가 국민들을 많이 만났고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못지않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무슨 구중궁궐 청와대가 재현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금년에 신년 기자회견은 왜 안 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하셨는지요? 금년에 기자회견 왜 안 했죠? 왜 안 했나요? 누가 없나? 금방 갔다 와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좀 미루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또. 미루자고 하셨지만 결국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 또 무슨 퇴임 전에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단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 기자단하고 산행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픈하우스도 했었고, 녹지원에 초대해서 하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거나 뭐 이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그럼 또 이제 연기가 되고, 상황이 풀리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일들을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못하게 된 일들이 많죠. 나는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는 최대한의 그 소통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했던 일정들을 실제로 놓고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발표나온 거 봤습니다. 소통에 대한 요구도 뭐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과거 정부보다 더 많이 했다 해서 꼭 뭐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죠. 그보다 뭐 더 많은 기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거기서도 드러나다시피 제가 하기 나름인 것이지, 설령 제가 소통을 못해서 못한 대로 제가 못한 것이지, 청와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꼭 뭐 청와대라는 공간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든 직접적인 소통이든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 그게 청와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연결을 시켜서 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를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하게 된다. 예. 그게 좀 그에 대한 답변은 예. 예, 그게 뭐 잘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당선인도 굉장히 좋은 소통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활발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소통하면 될 텐데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와 만나는 것은 그렇게 코로나에 큰 제약을 안 받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를 잠시의 일로 생각했으니까요.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메르스처럼 뭐 이렇게 한두 달 하면 그러면 이제 또 되겠지 예. 한 게 또 이어지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상황 좋아질 때 기다려보자 라고 하다가 이제 뭐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뭐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게다가 그것은 또 의지의 문제이지 여기 내가 있는 그 장소의 예. 문제는 아니다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청와대라는 공간의 구조 때문에 생긴 불통이라는 지적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그건 아까 이제 얘기가 끝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면 미디어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그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기자회견 횟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많으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불통이었다는 전임 정부들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150회를 한 것과 비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세간에서 갖는 서운함, 아쉬움, 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뭐 소통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의 소통뿐만 아니라 예. 현장을 찾아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 또는 뭐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청원을 듣고 또 직접 답하기도 하는 방식의 소통 예. 이런 이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소통을 방해하는 면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더 많은 소통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이제 그런 사정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오늘 어제 그 말씀 나눈 내용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 좀 알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테고 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임기 중에 뭐 꼭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미디어를 만난다든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 이제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뭐 좀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열어서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거를 왜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위를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것은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예, 뭐, 원하는 대로 다, 뭐, 해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죠. 예. 정부를 운영해 본 그 사람으로서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예. 맞으면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의무죠. 예. 그냥 새 당선인 측이 바라는 바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뭐, 그래야 된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이제 신구 정부가 조직 개편이든 뭐든 놓고 의견이 달라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면 그건 갈등으로 비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냥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인 측에서 이제 여가부가 시제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예. 뭐 폐지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그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라 예,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무슨 비정상적인 갈등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 그냥 뭐 획일적이고 조용한 것이 그냥 예. 좋다라는. 갈등이라고 해서 꼭 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전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갈등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결정할 것은 입법부이겠지만 예, 예. 우리 정부로서는 여가부가 오히려 더 발전해 가야 할지언정 폐지는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마 국회가 그 양쪽의 주장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얘기를 하셨고, 문 대통령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방법의 차이겠죠. 그것도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 당선자 적도 초기에는 좀 막무가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선거운동 중에 했던 것이니까 그따 치고, 만약에 당선인으로서 이제 정부 조직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개편하고자 했다면 뭐 그냥 반대를 넘어서 필요하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여러 가지 그 숙고를 하는 것 같고, 뭐 일단은 이제 기존 정부 조직 따라 이렇게 예. 이제 내각을 구성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임기말되고 인수위가 출발하면 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정부가 바뀌면 또 그게 불거질 경우가 더 생기는데 뭐냐면 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고요. 대통령 임기하고 주요 공관장 임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시나요? 근본적인 해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고 마지막 당선인은 날까지.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죠. 예. 마지막 날까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정치 도의 같은 게 조금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임기가 없는 그런 인사를 가급적 다음 정부로 밀어주면 더 이상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있는 인사는 그는 할 수 없죠. 임기가 끝나면 공백으로 둘 수 없으니 예.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권력기관 인사 같으면 가급적 이제 당선인 쪽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참고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것은 더 이상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일부 인사로 양쪽이 좀 이견이 많이 있었던 걸로 나와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부로 연결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예. 예를 들면 감사위원 같은 경우도 다 그것이 다 몫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2명이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1명은 감사원 출신으로 하는 몫이에요. 또 그러면 감사원 출신 가운데 한 분이 감사위원이 되면 감사원의 인사순통도 키우고 좋은 일이죠. 예. 그 감사원에 맡기면 될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임기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 그거는 뭐 새 대통령도 예. 어차피 임기 말을 맞이하니까요. 그렇죠. 임기가 없는 경우에는 뭐 논의를 거쳐서 미루든가. 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예. 별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임 중인 성과와 관련해서는 뭐 생각하시기에 이건 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냐, 혹은 아예 평가를 못 받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우선은 그 과소평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곡된 프레임이 예. 이제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 안 하지? 그런데 무슨 제왕입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 대단히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이었죠. 이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권한들이긴 하지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딱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죠. 예.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제죠. 그런데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또는 그 권위주의의 그 유산 속에서 그런 이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한 거죠. 예.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이죠. 맞으면 프레임화해서 공격한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소평가된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 또 최저임금 인상, 예.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일자리도 줄였고 예.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전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직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예, 그러셨습니다. 예, 5년을 보면 고용은 크게 늘었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고 드디어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사상 최대의 수출에 세계 10위권 경제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아졌고 한편으로 분배도 대단히 개선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어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판은 처음에 이렇게 그 공개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인터뷰할 때 안 보셨습니까? 예, 그건 못 봤습니다. 너무 대화에 몰두하신 것 같은데. 예, 다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원칙 5가지를 내세우셨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 그때그때 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추세 예.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어제 그 여민관 집무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남북미 관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그날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도보다리 그 장면이 남북 회담에선 뭐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다 기억하시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질문도 많이 한 것 같고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누셨습니까? 그 회담하는 자리에 항상 이제 배석자가 예. 있기 때문에 배석자 없이 단둘이 원했던 건데 원래 이제 길게 예정한 것은 아니었고 예. 한 10분 남짓.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좀 이제 진지해지면서 길어졌습니다. 대체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말하자면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미국이 말하자면 불신이 심한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불신을 이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것과 미국과 이제 회담하게 되면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바라는 것은 맞아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데 그것과 제재 이런 부분도 해제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런 조건만 지켜진다면 자기는 차근차근 비핵화 영면까지 포함해서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북한 쪽에서 일부 시설을 폭파한다라든가 이런 모양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그런 얘기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왜였을까요? 일단 북한은 그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외국 기자들에게 확인하게 보여주었죠. 그와 함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요. 실제로 비핵화와 제재 해제 평화 협정 이런 부분 어떻게 이제 동시적으로 이행해 나갈 건가 하는 로드맵에 이제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디테일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평양으로 가셔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다 화제가 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능라도 경기장의 장면이라든가 눈에 선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평양 시민들 15만 명이나 모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애초에 그렇게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요? 거기서 말하는 그 아리랑 그 축전 공연 그것을 이제 참관할 계획만 있었는데 북한 그 평양 시민들에게 짧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에 반드시 비핵화를 말해야겠다라고 이제 작심을 하고 연설석에 포함시켰는데 평양 시민들 아주 열렬하게 그에 대해서 박수로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약간 놀라웠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발언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자면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전적으로 이렇게 믿고 맡겨준 게 약간 조금 의외였다.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초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로 평양 시민들 앞에 연설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뭐랄까요 파격적으로 제안하고 그런 것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브앤테이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 그렇게 파격적으로 제안해 드린 대신 무엇인가를 좀 얻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도 결국 우리가 이제 설득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역시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참모들 모두가 전혀 북한과의 대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과는 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교섭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고 싶어 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이제 우리를 또 통해서 북한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운데서 뭐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김정은이 보여준 여러 가지 성의들은 뭐 남북 관계의 그 협력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런 성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회담을 내다보는 그런 또 그 성의 표시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오히려 좀 뭐랄까 미국을 너무 신경 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조건 없는 뭐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눈치 너무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은 뭐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외부에서 약간 좀 진보 쪽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인 것 같고 남북 간의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거의 다 했습니다. 심지어 뭐 남북 간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심지어 개통식까지 다 하고 제재가 해제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추었죠. 그 과정에서 이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무슨 심기를 생각할 아무런 그 필요가 없었고 결국 관건은 이게 북미 회담을 어떻게 성공시켜서 제재를 해제받느냐. 그러면 아까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따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려고 북한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관련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로는 좀 허구적이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트럼프의 뭐 북한 외교도 뭐 다 실패고 뭐 다 그런 것인데 그 총체적인 과정이 얻은 것은 2017년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그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것이 막 거듭되면서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 위기 그것을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말하자면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이것이 뭐 원위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5년간의 평화는 뭐 어디 날아갔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실제로 그 하노이 그 2차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제대로 없었고, 그러니 남북 간의 어떤 대화도 이제 진전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오래 지속되었어도 지금까지 서로 간의 대화 의지는 서로 밝혀온 거예요. 대화 촉구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좀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다라고 느끼셨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역시 초기죠. 역시 초기에 뭐 북한이 뭐 미사일 뭐 핵 실험하고 뭐 이러면서 트럼프는 회담 안 한다고 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막 아주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고 자칫 잘못하면 곧 폭발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제일 어렸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맞이했던 어려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정했었는데 미국의 고위층에서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리비아 모델은 이제 선 비핵화를 하면 충분히 보상해준다. 볼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볼튼인지 폼페이였는지 뭐 하여튼 고위급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반발을 했죠. 그런데 북한이 또 반발하는 방식이 이 성명 같은 걸 내면 아주 험악한데 이게 보통의 또 외교적인 문법을 또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게 무슨 대화하자는 거냐.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대화를 다시 이제 잇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가 힘든 순간이었죠. 근데 사실 북한의 성명문은 저희들은 상당히 익숙한 편이긴 한데 미국 사람들도 그걸 많이 봤을 텐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렇게 못 참아했을까요? 그때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것은 대화하자는 사이에서 놓을 수 있는 성명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북한이 늘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그런 점을 이제 설명을 했고 다행히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원포인트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응을 이해하도록 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잇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고요.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었더랬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함께 왔던 그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맞아 우리도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을 좀 순화시켜달라. 그런 부분은 우리도 좀 참고해야 돼. 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수긍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을 이제 방문해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한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미국 내의 뭐 지도자 또는 뭐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박합니다. 아니 제가 뭐 하고 예. 싶지 않고요. 예. 그건 뭐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미국 내에서 그 북한과의 그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무릅쓰고 또 아까 말한 실무적인 어떤 합의 과정 같은 거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만 해도 상당히 대담한 발상이었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국면이 그냥 뭐 180도로 대전환됐던 것이고요. 이왕 여기가 나왔으니까 한국하고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이제 우리로서는 부담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방위비를 뭐 5배 한꺼번에 그렇게 뭐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제가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번에 어디 나왔더군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낙선한 거를 제일 좋아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 부분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았던 점이 그렇게 요구는 해도 그걸 또 제가 또 오랫동안 뭐 절대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전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어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듯이 당신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또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이니 반대의 입장을 펴는 것은 그것은 뭐 서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 식의 주장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겨주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문제하고 섞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방위 문제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걸 뭐 무역 뭐 보복을 한다든가 뭐 다른 문제의 교섭을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안별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나는 그런 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비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2, 3년 정도의 매우 유화적인 시기를 거쳐서 다시 뭐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의 문제가 아니죠. 왜 비판합니까? 사실은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남북 관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우리의 노력 부족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아마도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방법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그것이 정책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으로 갈 것이냐 선제 타격론까지 나왔었을 정도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두 정부 동안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천안함, 연평도, 뭐 목함지뢰, 뭐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많은 이제 아까운 우리 또 군인들, 또 심지어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비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느 방법론이 옳은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킨 것입니까? 진보 정부가 훨씬 잘 지켰잖아요. 우리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것은 뭐 맞지 않고요. 국방비뿐만 해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높은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비판할 정도로 높은 국방비의 증가가 있었고 또 국방력도 크게 높아졌죠.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훨씬 낮은 증가율로 가져간 것이거든요. 안보 국방에 대한 신경도 그렇고요. 좀 더 이야기할까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안보 국방의
또 한 축이 이제 보훈인데 그 보훈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6.25 전쟁 참전수당, 월남전 참전수당 또는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예우, 특수임무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예우 이런 거 한 거 또는 또 우리 그 발굴되지 못했던 유해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한 거 다 이거 진보 정부가 한 거예요. 보수 정부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안보는 보수가 더 잘 챙기고 진보는 안보에 대해서 더 이제 무능한 것이라는 딱지를 이제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 프레임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런 맥락에서 또 본다면 아까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아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는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편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됩니다.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언젠가는 또 만져 앉아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늘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점은 이게 당선자가 이렇게 북한하고를 상대해본, 대화해본 또는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빠르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죠. 뭐 선거 국면에서였기 때문에 또 더 발언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 시절의 모드와 대통령의 모드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적절치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때는 좋은 뭐 대화 파트너일 때고요. 지금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못 해주시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국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ICBM이 발사됐고, 이것은 분명히 이제 레더라인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접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화의 완전한 단절로 가게 될지 여부는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제 새 정부가 당연히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길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평가하기가 그 북한이 대화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ICBM도 마찬가지고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마찬가지고 강한 톤으로 그쪽에서 나왔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속 시원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다. 그런데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말하자면 강한 말과 말의 대결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2017년에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몇 달을 그 전쟁의 어떤 위기 속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험악한 표현, 거기에 대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일종의 말폭탄 같은 공격들, 이런들이 순식간에 위기를 고조시킨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충돌 없이 무슨 응징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이제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길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답답한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제 질문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다 중단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만큼 아쉬운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간의 많은 협력 사업들이 전개가 돼 있었다면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든지 말하자면 제재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수단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대통령의 말하자면 아주 거친 말 표현 그게 유일한 길이라면 그야말로 딱한 처지 아닙니까? 그건 아신 것처럼 세계 정세는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만일에 북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얼마든지 비등해질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주장은 일부에서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당장 핵 비확산 금지 조약 깨수 탈퇴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한미 동맹도 위태로지고 또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이른바 핵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본이나 대만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에 완전히 도미노 핵 확산 현상이 벌어지게 될 테고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냥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넘어서서 조금 정치인들이 삼가야 할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발언 강도가 세지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나무라야 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나무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나무라져야 되는데 언론이 별로 그냥 단순 전달만 하니까. 지금 문 대통령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 오셨는데 임기 말까지도요. 결국 이제 이루어지는 못했고 또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은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저렇게 거기에 매진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답답한 질문 아니시죠? 그것도 그야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책략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은 종전선언은 당위고요. 전쟁이 정말로 끝나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종전선언만 허공에 붕 떠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종전선언은 결국 그 이후에 이렇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평화협상이라는 것은 또 비핵화 협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이제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종전선언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그것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미국도 지지하면서 말하자면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미 간에는 의견 일치를 이루었는데 이제 길어 멀고 날은 저물고 그래서 종전선언의 현실성을 질문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말하자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쉽죠. 그러나 이 이제 정권 교체기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보에 취약한 그런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음 정부로까지 이 대화의 기조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한일 관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일본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빨리 끝나기를 가장 기다리는 정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일본 내 여론이 좀 그렇긴 하더군요.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뭐 새 정부의 기대를 그런가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뭐 그래도 별로 안 나아질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있긴 합니다. 일단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 그것이 양국 관계 기본으로 그래서 거기서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어느 정부도 이념하고 상관없이 진영하고 상관없이 그 입장을 지켜왔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일본이죠. 일본이 갈수록 점점 우경화해지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도 말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성하지 않고 있죠. 예. 다음 정부 때는 좀 달라질 건가? 그것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에 왜 경제보복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거에 의한 자립선언이 이제 2019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긍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부장 상계 품목, 네. 언개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을 이루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소부장들이 많아서 100개 그 핵심적인 일본 의존도가 큰 그런 소부장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자립화를 강화해서 일본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뜻한 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자부. 아직 뭐 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소부장이 워낙 앞서 있으니까요. 예. 그러고 또 완전한 자립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주거니 박거니도 있어요. 예,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도 국제적인 분업 관계가 예. 있어서 우리는 뭐 완성품 쪽으로 간다면 일본은 소부장 쪽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분업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분업 관계를 깬 것이 일본이죠.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소부장 대책에서 더 좋았던 것은 일종의 위기 국면을 우리가 잘 극복했다라는 데 끝이지 않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성공의 방법을 알게 됐다라는 예.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들이 사실 다 이제 아베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한데 사실 아베하고는 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아베 총리 개인과 뭐 그렇게 무슨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만날 때마다 그냥 예의 바른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으셨잖아요.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의 바른 그냥 일본 사람이었고요. 예. 그분의 무슨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예.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아베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가 더 나빠졌다. 예.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졌다. 그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나쁜 말씀은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많이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하고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중이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 답을 다 말씀하시 놓고 그거를 친중이라고 예. 결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답변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딱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 미국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유일한 동맹이고요. 예. 뭐 한미 동맹은 뭐 우리 외교의 근간이죠. 그러나 또 중국은 또 국경도 이웃하고 있고 우리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하고도 조화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의 다른 답이 없지 않나요? 예. 뭐 국제 관계에서 어떤 답을 정확하게 내놔라 하는 건 없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멀어져서 안 되고 뭐 어느 한쪽하고만 또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곤란함, 이런 딜레마는 늘 느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딜레마로만 생각할 필요가 또 없고요.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의식 같은 것인데 우리가 가운데 낀 존재라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고 개별 국가로서는 미국이 두 번째 그런 이제 교육 국가인데요. 우리는 그 사이에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늘려왔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늘려왔고 예. 우리나라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한국이 돌고래 정도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방위 전략과 중국의 방위 전략이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반도는 뭐 어차피 경기에 걸려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중국은 뭐 한류도 다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또 줬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의 정부에도 또 있을 텐데 그때 어떤 고민을 전달해 주고 싶으시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로 그 좀 국익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예교가 필요하지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해 왔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사드 문제처럼 때때로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때 사드 그 배치 자체뿐만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현명했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죠. 설령 이제 그 필요해서 우리가 방어용으로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 그래서면 중국도 양해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무슨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예. 있었을 텐데 엊그제까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러나 갑자기 사드 배치를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거 국면에서 보면 다음 정부는 사드 배치를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뭐 오로지 선거용 발언이지 대통령 모드로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장소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러시죠. 예. 예. 함께 옮기시죠. 예. 갈까요? 예. 저는 말 많이 하면 좀 입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생리적으로. 예, 전 직업상 말을 해도 별로 지치진 않는 쪽인데. 이쪽 길도 좀 자주 다니시는 편이시겠네요. 예. 침례각 쪽으로는. 이건 자연천이겠죠? 자연천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가요? 계곡입니다. 예. 물이 굉장히 맑으네. 예, 이게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성품을 좀 보여주는 길이기도 한데 그런가요? 이게 이제 그 산책 삼아 관저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관저로 통하는 길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차를 타지 않고 여유 있을 때는 걸어 내려오거나 걸어 올라가거나 예. 그럴 수 있는 길인데 자신이 재임 중에는 청와대가 또 돈 쓴다고 뭐라 하니까 예. 못하고 퇴임 때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아까 좋게 평가는 해주셨지만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맨이지 그 이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 공화당이 원래 굉장히 뭡니까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예. 이른바 네오콘 세력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러니까 압박해서 무너뜨려야지 무슨 이제 그 협상이냐 뭐 예.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 거래할 수 있다. 예. 조금만 맞으면. 그런 태도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국내선 미국 국내선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하여간 좋은 기회였던 건 틀림이 없으니까 이참에 뭐가 좀 됐으면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진짜 뭐 노벨 평화상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제가 원래 했던 거예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 예.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예. 그거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업적이 되고 이 노벨 평화상 예. 받을 거 아니냐. 이제 뭐 편안하게 말씀 나눌 것밖에 없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침류각으로 저희들이 옮겨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괜찮은데요. 예, 예. 뒤에 뭐 초가집도 보이고 아무튼 여기는 좀 한국적인 멋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를 이런 무슨 행사나 대담의 자리로 이렇게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겠죠. 청와대 생활 5년. 퇴임 이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퇴임 이후의 계획은 없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예, 뭐 우선은 지금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제 완전히 막 방전된 배터리 같은 그런 그 느낌이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뭔가 하겠다고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예. 그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예. 덤덤하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뭐 빨리 이제 기다려집니다. 예. 어제 뵀을 때하고 오늘 뵀을 때하고 뭐 조명이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편안해 보이십니다. 하루하루가 더 그럴까요? 예.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생 때 장래 소망이 역사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임 이후에 역사 공부를 좀 하시겠다라든가 이런 소소한 계획이라도. 아유, 뭐 책이나 읽겠죠. 뭐 그냥 뭐 예. 이제 뭐 특별히 무슨 공을 들여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 시골 생활하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더 바쁘다고도 하죠. 예, 뭐 예. 텃밭 파랴, 뭐 마당에서 잡풀 뽑으랴, 뭐 이런 거 예. 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또 주변에 산책하고 뭐 그동안 가보고 싶은 곳에 못 가봤으니까 부부가 함께 가보기도 하고 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냥 뭐 덤덤하게 살려고. 예. 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계실 때는 봉화마을에 그 지지자들이 많이 또 찾아가서 하루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니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고마워서 예.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이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예. 인근 주민들과 함께 막걸리잔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손녀 자전거에 태우고. 예, 그러시고. 뭐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이 그 퇴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찾아온 분들이 때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통령 나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합창해서 이제 거기에 또 굴려서 나가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한편으로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또 매이게 된 것을 굉장히 또 뭡니까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안 하려고요. 아예 안 나가시게요? 아니요, 뭐 그냥 때로 뭐 산책 가고 등산 가고 외출하고 하겠지만 예. 뭐 그럴 때 우연히 뭐 만나겠지만 예. 뭐 시간 정해놓고 예. 나가서 만난다든지 어떤 말씀인지 그렇게는 안 알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뜻을 잘 헤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는 하시지만
어제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임기 말까지 4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진 전직 대통령, 이제 그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퇴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히 현실 정치에 예. 그냥 그 보통의 시민으로 그 은퇴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예.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잠옷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의 삶이 어떻게 되실지 뭐 일반 사람으로서도 궁금하고요. 이게 너무 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선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고생했다. 예. 그렇게 뭐 생각해 주시면 뭐 이렇게 고맙겠고요.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거 뭐 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 그냥 주어진 위기들이었는데 그런 위기들을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오히려 선도국가로 이렇게 도약하는 데 성공한 예.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뭐 최고의 영광이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얹어 놓겠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을 개방하신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많은 개방을 했습니다. 맨 앞 처음에 청와대 앞길을 개방을 했고요. 또 청와대 경내를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방을 했고 인왕산을 전면 개방했고 북악산을 전면 개방했고 덕분에 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이 자기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손앵커를 불러다가 마음대로 질문하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질문만 받으셨는데 저한테 질문하실 게 혹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정말 재밌는 재밌는 질문인데요. 없으신 걸로 알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날 서글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셨으니까요.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의 마지막 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그냥 심경을 그냥 헤아리면서 그렇게 쓴 거였고, 저는 이렇게 별로 서글프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퇴임식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그냥 덤덤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 재임했던 것만큼이나 퇴임 후에 새롭게 살게 될 새로운 삶, 그게 대한 기대도 큽니다. 어떤 뜻인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처음 정치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번에 퇴임하는 순간까지 정말 국민들로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취임 초부터 퇴임할 때까지 많은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함께 또 넘으면서 또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발전시킨 국민들께 또 감사드리고 싶고,
한 가지 조금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좀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나라다라는 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예. 그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다 공과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은 과가 많았고 뭐 어떤 분은 공이 더 많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분도 계시고 그러긴 하지만 그 모든 대통령들이 또 그 시기의 국민들이 함께 이룩한 마장 우리 역사의 총체적인 합은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 민주주의 또는 뭐 문화, 뭐 방역, 뭐 군사력 다방면에서 한국은 그냥 세계 10위권 정도 나라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국민들과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틀 동안의 대담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사진 어떻게 여기서 찍는다는 예, 여기 앉아서 안에서 서서 앉아서 찍으라고 하는데요. 앉으십니다. 예. 예. 약간 옆으로 앉아주시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서. 예. 네. 됐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예.